예, 정연남 교수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서훈 원장이 월북을 단정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앞서도 이게 나왔습니다만 이 북한 문제의 최고의 전문가이고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SI 정보를 이게 청취하고 이 다루는 과정에서 이 판단의 근거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직 국정원장이라든가 서훈 안보실장도 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만한 실익이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판단한 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하는 것을 서훈 원장이 무슨 독단적으로 지시했다든가 규정했다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 사실관계하고는 좀 먼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새벽 1시에 열리면 거기 정보참모라든지 정보본부장이나 배석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국방부 뭐 내놔봐 하면은 국방부에서 우리가 감청하는 결과는 이겁니다.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지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런 거다. 근데 다른 증거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걸 안 보이게 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 어디 있냐고요. 사람이 돌아가 있으니까. 하지만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수사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15년 후에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물론 뭐 당사자가 돌아가신 마당에 내심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최대한 본다면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 판단이 굉장히 이상한 거는 맞다라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그 당시 판단이 완벽하지 못했고 또 월북 단정이 성급했을 수 있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더라도 북한 정권을 향해서 북한군을 향해서 어쨌든 우리가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이런 조치를 못한 거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저렇게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냐고요. 더군다나 전직 무슨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해경청장 이런 분들을 줄줄이 불러다가 이게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저게 사법적으로 단죄할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비판의 영역 또 정치적인 비판의 영역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이 정권이 끝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에서 158명의 이 우리 젊은 시민들이 길 가다 걸어가다 죽었는데 누구 하나 지금까지 정치적 정무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다음 정권 가면. 불과 우리 국민 한 명이 그 북한 해상에서 저렇게 총격을 받아 숨진 것도 이 천인 공로할 일인데 158명의 무고한 젊은이가 길거리에 죽은 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 정권 하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시스템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될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 칼춤을 쳐가지고 처벌하는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면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바뀌면은 윤석열 한동훈 구속거리가 없나. 아니, 박 의원님 말씀이 저는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사람 숫자 차이도 아니고 약간의 행정 권력의 개입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권력이 개입을 안 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한 명이지만 이 대준 씨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래도 월북이라는 판단이 갖고 파장 가족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인격과 명예 부분을 국가 전체의 대북 관계에 어떻게 보면 완화 내지는 대북 관계에 좋게 하기 위한 그런데 모든 걸 녹여버렸다. 희생시켰다는 대목이 더 큰 거고 158명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긴 하지만 이것은 사고란 말이에요. 사고. 어찌됐건 아무리 가슴이 아프더라도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지법 패널 2분, 보수 패널 2분 계신데 세 분 패널께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그런 수사인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고 신성범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민주당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야당 파괴, 야당 죽이기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든 전국이 다 꼬여 있는데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를 위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그리고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가 위기입니다. 이럴수록 정치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약자의 눈물을 닦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입니다.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경고합니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예, 정일함 교수. 네. 기자회견은 아니고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모두 한 발언입니다. 거죠. 오늘 취임 100일째인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이재명 대표가 특별히 하지 않고 그냥 오늘 아침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자회견 할 만도 했을 텐데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통상 그 과거에 그 당대표로 선출되고 나면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그 과제에 대해서 당대표가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취임 100일 맞이했습니다만 사실상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어떤 현실에 부딪혀서 이렇게 막혀서 본인 스스로가 민생을 아무리 강조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날 바로 검찰의 피의 사실을 흘기로 이게 전락돼 버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어떤 좀 곤혹스러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뭐 그냥 현안들에 대한 입장들을 밝히는 방식으로 아마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인식, 시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사가 야당 파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이런 인식이 많죠. 그 인식은 거의 당내에서는 뭐 거의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 또 이재명 현 야당 대표에 대한 어떤 표적 수사, 여기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 그 의원들의 생각, 당원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된 어떤 입장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당이 이런 어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뭐 아직은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당장에 이제 예산안 법정 시한은 넘겼고 박원석 의원, 네. 2+2 협의체를 여야가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2+ 협의체면은 여야 정책위 의장 여기에 간사인데 여기에서 네. 뭔가 해답이 좀 나올 수 일단은 있을까요? 실무 협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지금 쟁점이 돼 있는 예산안 내용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쟁점이나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지 아마 협상을 해볼 거고, 안 되면 최종적으로 원내대표 간 단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예년에도 보면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못 지킨 전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9일이 정기국회 회기 마감인데 그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예산안만이 쟁점이 아니라 예산안, 국조, 해임 건의안, 뭐 심지어 탄핵소추안 이게 막 섞여가지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급적 9일 시한은 안 넘기는 게 좋고요. 9일 시한 넘기면 이제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연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갈수록 조금 어려워질 상황이고,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국조는 국조고 해임 건의안은 건의안이지 이걸 섞으면 안 된다. 근데 과거에 이런 걸 섞는 게 야당의 주로는 전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당이 이걸 섞어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이나 뭐 탄핵소추안 내면 예산안 없다. 아니 예산안 없으면은 손해가 누굽니까? 그게 야당 손해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여당이 연말에 예산 정국을 대응하는 그 대응 논리나 또 전술이나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민주당은 정일환 교수 네. 탄핵 소추로 바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7일 날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마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해임 건의안이 불발된 상황에서 바로 탄핵 소추안으로 발의하자라고 하는 강경론이 있는 반면에 또 역시 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 그 소추위원단의 책임을 맡게 되는 게 법사위원장이거든요. 김도 법사위원장인데 이렇게 원활한 심판이 이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고민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종 결론을 못 낸 상황입니다만 또 역시 이 국민들의 어떤 그 호응 여부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해임 건의안이 좀 발의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바로 탄핵안으로 표결을 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국민 여론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이번 주중 7일을 전후로 해서 아마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 8, 9일 예산안 처리와 더불어서 해임 건의안을 내는 방식으로 아마 수위를 조절해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정공기 교수님. 네. 결국은 이제 국민 여론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이것을 여야가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냐. 이상민 장관이라도 책임을 지게 하면 예산안 쉽게 풀릴 건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여론을 보고 있는 거고 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일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 장관 책임 때문에 예산도 통과 안 시켜주고 계속 이렇게 하고 심지어 이제 준예산 얘기까지 나오는데 과연 그런 상황을 국민이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쪽 주장이 더 국민 여론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두 당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우선 저는 여권 성향의 패널이지만 이상민 장관을 그렇게 고수하고 싶어하는 국힘이나 용산의 그 생각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이상민 장관이 충암고의 정말 그 형아우 같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상민 장관 하나 바꾼다고 해서 대한민국 그 뭐 여권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걸 우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자꾸 욕을 하는데도 안 되니까 지금 뭐 해임 건의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하면은 3분의 1로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니까 이제 탄핵소추 들고 나오는데 탄핵소추는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뭐 그 된 적이 없어요. 대통령 2번 하고 임성근 판사인가 그 사람 뭐 했다 기가 각하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야당이 이거 우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네라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게 또 저는 그 야당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저렇게 강력한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는 오늘 이재명 그 대표의 100일 모두 발언이 있었지만 저분 때문이에요. 사실은 저분이 워낙 개인적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런 부담을 민주당의 리스크를 씌우고 있고 아까 정진남 교수님은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언론에서 듣는 바로는 단일 대우가 아니라 지금 뭐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야당다운 전투력을 가진 그런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집권 여당은 왜 이상민 장관을 용산의 그 오더를 받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또 해서 피해보는 국민들이에요. 협치가 돼야 되는데 정부 조직법 하나 통과 못한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둘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둘 다 문제는 있겠죠. 근데 우리 그 애청자들께서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둘 다 문제 있어 뭐 이런 걸 제일 싫어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양비로.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전체 국면을 정적에 대한 보복 수사, 야당을 무너뜨리려는 정치 검찰 정부의 뭐 탄압 이렇게 그게 가장 훌륭한 프레임이죠. 훌륭한 방어 논리인데 다시는들 이 판단은 뭐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내용이 조금 사람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야당 대표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잡혀갈 만 하고만 내지는 아니면 저런 걸로 손을 댄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지점이 좀 거기서 판별될 것. 아니 기다려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지금이야 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상황. 다시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 사법적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생명이 끊어진 건지 다시 살아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다들 민주당 의원들이 숨죽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 상황은 꼬이게 만든 것은 사실은 또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 순방 마치고 와서 이상민 장관 어깨를 두드리던 그날 그 다음 날이나 만약에 해임 건의안 냈으면 명분도 있고 여론도 탔을 텐데 그때는 멍하니 있다가 아니 다 이거 국정조사 합의해놓고는 뜬금없이 더 강하게 나오니 딱 꼬여버린 거 아니에요. 해임 건의안 냈으면 됐겠습니까? 아니, 안 되더라도 예. 타이밍에 그렇지 그때가 나왔다. 근데 그걸 민주당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면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는 전략적 미스라고. 예, 억울할 것 같고. 스텝이 꼬였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이상민 장관 방탄에다가 두고 있는 저는 그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국정조사와 이상민 장관의 방탄은 전혀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앞서 정국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니 도대체 일말의 책임감을 지닌 정권이라면 진작에 명쾌하게 처리했어야 되죠. 이상민 장관 이 경질 문제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최소한 찾아볼 수 없는 좀 저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금 이 정권이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정공기 교수께서 여야 지도부 간의 이상민 장관 해임은 어느 정도 좀 약속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좀 추가로 취재해 보신 거 있습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뭐 듣는 얘기도 있고, 워낙 대통령의 이 야당에 대한 이 생각이 불신? 확고해서 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뭔가 운신의 폭을 가지기에는 뭐 여유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한 특히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그 야당에 대한 생각이 너무 강경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쯤이면은 야당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정부가 집 짓는 그 정부조직법 같은 것도 통과되고 이제 일을 할 시점이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생각이 너무 완강한 게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는 사람들이 뭐 정무 참모들인데 역시 그 아니 되면 나이 되를 못하는 그런 대통령 역시 검찰만 믿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혹시 지난번에 여야 여당 지도부하고 만찬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만 따로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서 그 부분에 관한 얘기가 좀 있었을까요? 당연히 저는 있었을 걸로 봅니다. 예.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좀 처리해야 전국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네. 대통령은 거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 뚝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의 말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이제 당대표 선거에 관한 얘기도 뭐 나눌 거로 생각이 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가 뭐 멋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저는 용산에 대통령의 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워낙 이 당에 적극적으로 그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대통령이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박우석은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딱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안 언제까지도 안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2월 9일 정기국회 회기죠.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준예산 얘기를 너무 저는 여당이 공공연히 하는 것 같아요. 만약 뭐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거나 내지는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예산안 협의는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정부안 단독 산정해서 부결되면 준예산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이 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어쨌든 야당을 설득하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키면서 이 예산 정국을 여당이 주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당이 다른 의지하고 다 연계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우리 예산 협의 안 할 거야. 라는 거는 저건 야당이나 하는 방식인데 왜 지금 여당이 저럴까 저게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 그런 사태가 오게 되면 아마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럴 겁니다. 그 여당이 낸 안을 대폭 삭감한, 그러니까 정부가 낸 안을 대폭 삭감하고 물론 야당이 원하는 증액 동의는 안 되겠죠. 헌정사상 없었던 일이거든요. 야당이 주도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거는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을 텐데 끝까지 여당이 저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 그런데 두 분 이제 파행이 되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러면. 계시지만 예산 관련해서는 항상 언론인들의 그 기사거리죠. 항상 다 해결됩니다. 연말 지나고 다 해결되고 왜냐하면은
지역구 관련 그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안종범의 그 수첩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안종범 그 전 수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예산 짤 때 지역구 의원들 다 배제하고 비례만 들어가라. 하도 그 이해관계 얽힌 거 나눠먹기 그 시합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타입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도 뭐 예산은 된다. 되는 시점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뭐 12월 9일도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소소위 2+2 이런 게 다 형식 어떻게 보면 안에서는 뭐냐면 실무적인 대충 정리가 되고 있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시는 대로 기재부 2차관 예산실장 심의관 국장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숫자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정만 남았는데 이거는 뭐 아시는 대로 주호영 박홍근 두 원내대표가 결심하면 돼요. 어떻게 결심하느냐? 할 수 없어요.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뭘 주고받겠습니까? 이재명 예산 좀 살려야 되고 이거 대통령실 예산 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속에는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 예산, 상임 예산 다 넣는데 이게 빠그러지면 협의가 안 되면 모든 게 탈이 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근데요. 날리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예, 옛날에는 그랬는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정치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틀려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아하. 참 처음 보는 정부와 여당이고 정부죠. 처음 보는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야당의 이런 그 투쟁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전처럼 이렇게 뭐 대충 주고받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지금 용납하는 심정이 별로 아닐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아직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그런데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이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박원순 의원이 야당의 예산 단독 처리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헌법 역사상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행정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입법부가 심의한다는 원칙을 헌법적 원칙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사실은 시도예요. 완전히 헌정 어떻게 이런 걸 헌정 파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준해산 사태가 가져올 어떤 후폭풍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국민의힘이 지금 예산안 과정에서 준해산을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치킨 게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공식 협상 테이블에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서 어떻든 간에 뭔가 결론을 내릴 걸로 보여지는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여당은 윤석열 표 예산, 야당은 이재명 표 예산 이런 식으로 주고받기로 끝난다면 도대체 국민 예산은 누가 지키는 것인지라는 그런 문제가 아마 분명히 제기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두 분께 전지현 씨 PHC 치킨 쿠폰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님 우리에게는 항상 간절함이 곧 기적입니다. 브라질전도 화팅입니다. 보내주셨고요. 김폴님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구 끝나고 바로 국익과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간절하면 바로 세워집니다.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웃어보세요. 행복은 멀리